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교사 이성욱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형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프린트가 다 준비되었을 거라고 믿고,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된 성취 기준 및 성취 수준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우리가 인류가 이제 도구를 사용하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프린트에는 이제 성취 기준하고 상중하로 나누는 그 표만 있을 건데, 이제 여러분 성취 기준만 볼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 성취 기준과 해설은 다 교육과정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의 성립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지배체제 성격을 이해한다. 사실 근데 여기는 지금 배우는 부분은 고대 국가를 배우기 이전 시대예요. 고대 국가 이전에 이제 부족사회부터 시작해서 무리사회, 부족사회를 거쳐서 연맹왕국에 이르는 단계를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연맹체적 성격의 초기 국가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갖춘 이후 영역국가의 발전 단계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이제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울 게 이제 초기 국가라고 합니다. 초기 국가. 그러니까 연맹왕국과 오늘 배우는 연맹왕국과 초기 국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제 국가들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삼국시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럼 이 국가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입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이제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한 공간에 묶어놨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파워포인트 상에서는 선사시대를 먼저 따로 떼어놨습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문자를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선사시대는 문자 쓰기 이전이기 때문에 문자로 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물이라든가 아니 이제 벽화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사시대 대부분 구석기 시대와 석기 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가 바로 석기인데 이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 석기를 가공할 수 있느냐 가공 가능 여부를 가지고 구분을 해보는 거죠.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큰 돌을 깬 조각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뗀석기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이제 신석기 시대에 가면서 구석기 말 신석기 초반으로 갈수록 기존에 깨진 조각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어느 정도 다듬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간석기라고 합니다. 그 뗀석기와 간석기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부터 알아보면은 이때를 대표하는 도구로는 주먹도끼가 있어요. 주먹도끼. 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의식주라고 하죠. 이거를 중심으로 볼게요. 의식주. 구석기 시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서서히 이제 구석기로 갈수록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도 발전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어떤 생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채집과 사냥 활동을 주로 전개했다는 거죠. 채집과 사냥 활동을 주로 전개하였다. 그래서 많은 가급적
풍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나무 열매 같은 거를 수확한다든가 떼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매머드 같은 대형 동물을 사냥한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무리 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자기들이 살던 지역에 있던 나무 열매나 사냥감들이 다 소진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나무 열매와 사냥감을 찾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무리 활동을 하고 이동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사는 곳은 그럼 어디서 살았냐? 우리 교과서에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수도 있겠는데 동굴이나 막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그러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석기를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간석기 얘기했었죠. 신석기 시대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냐하면 구석기 시대와 비교했을 때 이 신석기 시대에 인간의 생활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인 거죠. 바로 뭐냐면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는 도구가 바로 위에 있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2쪽에 보시면은 빗살무늬 토기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그릇과 비교하면은 바닥이 뾰족하죠. 일반적인 바닥에다가는 이거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뾰족한 그릇을 세우려면은 땅이 어때야 될까요? 비교적 물기가 있고 이거를 이제 꽂아 넣을 수 있게 물기가 좀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생활하던 터전은 주로 어느 쪽에 존재하느냐? 바로 강이나 바닷가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죠. 인류가 한 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족 사회를 형성하고 무리지어 살다가 이제 부족 사회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의 부족 사회 이 당 신석기 시대의 부족 사회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평등 사회. 자, 그런데 신석기 말부터 이제 우리가 바로 다음에 청동기 시대를 들어가게 될 건데 이때부터 이제 신석기 말 청동기 초반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계급이 발생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청동기 시대로 들어가 볼게요.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죠. 문자를 사용하는 것.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기 이 시절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자로 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 아까 제가 신석기 말기부터의 변화 모습을 얘기했던 바 있어요. 신석기 말, 청동기 초반부로 넘어가면서 우선 이때는 청동을 도구로 썼던 시기죠.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요. 그로 인해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 또는 우리 부족이 나의 가족이 먹을 정도 양을 제외하고도 남는 농산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남는 농산물이 생기는 건데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모든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었지만 그 이익이 모두 고루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는 농기구를 아직도 석기를 이용한다라는 거. 청동기는 주로 제사 도구로 이용되었던 바 있다라는 거. 다시 이어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중요한 거죠. 계급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급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정복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지배자, 군장이나
족장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배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국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나라가 어디냐?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죠. 고조선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죠. 정치 형태가 어떠하냐? 뒤에 나오는 사만과 비교했을 때 정치 형태가 어떠하냐? 우리가 보통 이제 고조선 하면 단군의 역사 이야기를 주로 얘기하곤 합니다. 단군의 역사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는데 일단 단군은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왕검은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의 경우는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정일치 사회. 그래서 이 단군 신화를 통해서 고조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지배계급이 출현했으며 고조선이 농경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뒷장에 보시면 단군의 역사 이야기에 일부가 실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면 수업할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 고조선은 국왕이 존재했던 걸 통해서 봤을 때 국왕 중심의 관직 체계가 존재하였다. 그래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상, 대부, 장군과 같은 이런 관직들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해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죠. 한나의 침공으로 멸망한 다음에 옛 고조선 땅에는 한군현이 들어서게 됩니다. 한군현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차지하다가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성장에 따라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기반이 확대되고요. 철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정복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들과의 교류가 확대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고조선 멸망한 이후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 나라들의 특징들을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 지도는 제가 구글 어스를 편집해서 만든 겁니다. 맨 위에부터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옥저, 동해, 그 다음에 만, 진한 편을 합쳐서 우리가 삼한이라는 표현을 쓰죠. 삼한. 먼저 부여부터 볼게요. 역시 부여도 왕호를 사용했었고요.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부여와 고구려 모두 오부족 연맹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맹체. 그래서 왕 외에도 이제 주요 귀족들의 세력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여의 경우는 사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는 귀족들의 모임인 제가회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다만 이제 흥미로운 거는 중국의 역사책에서 부여와 고구려가 다르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과 우호 관계, 중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건 좀 흥미롭게 볼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외교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역사책에 다르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부여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연맹왕국 시절을 겪었던 바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연맹왕국. 그 다음에 연맹왕국 단계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옥저와 동해의 경우인데 옥저와 동해는 왕이 없는 대신에 읍군과 삼로라고 불리는 군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저와 동해는 여러분 나중에 구글어스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에 태백산맥이 태백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요. 백두대간이. 그래서 바닷가를 제외하고 바닷가 반대편 북쪽으로는 성장하기가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저와 동해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있었냐면 바로 여기는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사만도 마찬가지로 군장이 존재하는데
신지읍차라 불리는 군장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세력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름이 불리는 거죠. 이 사만이 아까 제가 고조선 얘기했을 때 언급했었는데 정치체제가 어땠느냐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고조선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배자의 역할을 했다면 사만의 경우는 어떠하냐? 제사장인 천군의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과는 달리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정 분리 사회.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기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 이때 통틀어서 시대별 국가별 유물과 풍습 정도는 좀 같이 염두에 두면 되겠어요. 청동기 시대 같은 경우는 고인돌을 제작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인돌이 북방식 고인돌이 있고 남방식 고인돌이 있는데 세력이 크면 클수록 고인돌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고인돌을 만들려면 군장의 권력이 강해야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 제작을 통해서 우리가 군장의 권력을 상징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의 존재. 이 비파형 동검이 분포하는 걸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 범위도 더불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 행사들이 존재합니다. 부여나 고구려, 동해, 사만 같은 경우에는 영고, 동맹, 무천, 수린날, 계절제와 같은 이런 국가 행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과의 연합을 도모하는 그런 여성격의 행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풍습들이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서옥제, 이거 잘못 썼죠? 이거 동해죠. 동해 경우는 책화라고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이런 테마를 해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의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시대별로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성취 기준에서 했을 때 오늘 이제 지금 다룬 부여, 고구려 같은 나라들은 연맹왕국이에요. 연맹왕국인데 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초기 국가, 영역 국가와는 이 연맹왕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기초적인 정보를 알고 다음 시간에 영역 국가를 들어갔을 때 그 차이점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사시대에는 문자로 된 기록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있는데 석기를 가공할 수 있느냐, 석기를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뗀석기를 사용하던 구석기 시대, 간석기를 사용하던 신석기 시대로 각각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 도구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채집과 사냥 활동으로 활동이 주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동을 했어야 된다는 것. 반대로 신석기 시대의 경우는 신석기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하면서 인류가 강이나 바닷가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구석기 시대 무리 사회였던 것이 신석기 시대 들어서는 부족 사회가 형성되었다. 이때는 비교적 평등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계급이 나뉘게 된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 국가라는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로는 고조선이 있다. 고조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고조선의 정치체제가 어떠했느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지배자였다라는 것.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국왕을 정점으로 관직 체계가 존재했다는 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고조선이 멸망한 뒤에 이제 철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고 철제 무기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 향상, 그 다음에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고조선 멸망 이후에 이러한 나라들이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국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에 있는 퀴즈를 좀 간략하게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에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도끼, 집게 등의 뭐를 사용하였다.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큰 돌의 조각을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고 했죠. 세 글자였어요. 뭘까요? 바로 뗀석기죠. 뗀석기.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에는 뭐와 목축의 시작으로 생산력이 증대하였다. 신석기 시대는 신석기 혁명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뭐와 뭐의 시작으로?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으로 생산력이 증대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때를 기점으로 인류가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죠. 정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인 이것은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것의 크기가 바로 그 군장의 권력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뭐냐면 바로 고인돌이죠. 고인돌. 고인돌. 이 고인돌의 크기가 바로 그 군장의 세력을 상징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퀴즈를 풀어봤지만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가 형성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이제 활동을 좀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프린트 뒷장에 보시면은 제가 마인드맵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모의고사나 아니면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꼭 자기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